안녕하세요. 타마입니다. 오늘 타마의 낭독방에서는 유시화 작가의 페북글 가운데서 두 개의 주머니라는 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두 개의 주머니. 한 소녀가 학교에서 돌아와 슬픈 얼굴로 할머니에게 그날 겪은 일을 이야기했다.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을 놓고 아이들이 비난을 해서 억울하다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다정한 눈으로 손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에게는 두 개의 특별한 주머니가 있단다. 한쪽 주머니는 튼튼하고 다른 쪽 주머니는 구멍이 뚫려 있지. 누군가가 너에게 좋은 말을 하거나 너를 북돋아주는 말을 하면 튼튼한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거라. 그래서 밤에 자려고 누웠을 때 그것을 꺼내 껴안고 자거라. 소녀가 물었다. 다른 쪽 주머니는요? 다른 쪽 주머니에는 사람들이 하는 나쁜 말들, 이유 없이 너를 비난하거나 상처 주는 말들, 너를 절망하게 하는 말들을 집어넣거라. 그렇게 하면 구멍으로 빠져나가서 더 이상 너를 따라다니지 않을 거야. 어느 해 겨울 인사동 찻집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다. 낮게 칸막이 쳐진 뒤쪽 테이블에서 몇 사람이 이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모습은 보이지 않고 말소리만 들렸는데 찻집이 조용하기도 하고 목소리가 크기도 해서 본의 아니게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흔히 그렇듯 그들은 그 자리에 없는 누군가에 대해 이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또 흔히 그렇듯 그 누군가에 대한 비방과 험담이 대화의 주제였다. 그런데 가만히 듣고 있으니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였다. 나를 격식 있게 유시화 시인이나 유시화 씨로 부르지 않고 유시화 그놈이라고 부르니 친근하기까지 했다. 정말로 나에 대한 이야기인지 나도 헷갈릴 정도였다. 그들의 그놈 유시화는 명상과 행세를 하는 사기꾼이며 글도 남이 대필하고 인도는 두세 번밖에 가지 않은 걸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 대학도 낙제하고 시인 축에도 못 드는 인간이었다. 한 사람은 내가 어느 문인협회에 가서 선배 시인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전했다. 외국의 어느 기관에 제출할 일이 있어서 회원 증명서를 떼러 문인협회를 방문한 적은 있다. 미리 전화를 하고 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 찾아온 이유를 말하자 기다리라고만 하고는 아무도 안내하는 사람이 없었다. 같이 간 외국 친구와 10분 넘게 문간에 무례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전부였다. 이런 의문마저 들었다. 혹시 평행우주에 살고 있는 또 다른 나가 존재하는 게 아닐까? 그 또 다른 유시화가 광선검을 휘두르며 아나무인으로 살고 있어서 이쪽 우주의 나에게까지 비난의 불똥이 튀는 게 아닐까? 가능하다면 그쪽 우주로 건너가서 그를 혼내고 싶을 정도였다. 당사자가 자신들의 대화를 도청하고 있는 것을 알면 얼마나 당황할까 싶어 나는 몸을 숙이고 일어나 계산대로 갔다. 그리고 그들의 찻값을 대신 내주고 조용히 빠져나왔다. 찻집 밖 이쪽 평행우주에서는 한방눈이 쏟아지고 있었다. 오랜만에 내리는 서설이었다. 시집을 내고 명상서적을 번역 소개해 오면서 나만큼 비난을 많이 받은 이도 드물 것이다. 외계인이고 현실 도피자고 유치한 감성으로 독자를 100만 명이나 속이는 삼류 작가다. 아주 틀리지만은 않은 것이 실제로 나는 마음 한구석에서 자신을 외계에서 여행 온 존재라 믿는 경향이 있으며 수시로 이 현실에서 도피해 자아를 탐구하는 시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 유치한 감성에 알면서 속아주는 독자들에게 감사할 따름이다. 한 번은 하이쿠 모음집을 출간했는데 어떤 사람이 온라인 서점의 독자 리뷰에 장문의 비난의 글을 올렸다. 출판사에 다니는 자신의 친구가 업무차 내 집필실에 왔는데 으리으리한 대저택에 비서만 5명이 넘는다고 했다는 것이었다. 그 당시 나는 인도 여행 중이었고 작업실에는 내 책을 읽고 찾아온 젊은이 몇 명이 잠시 기거하고 있었다. 현실에 적응하는 대신 진리 추구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길을 물으러 온 순수한 친구들이었다. 지방에서 올라와 몸을 거쳐도 직장도 없이 무엇인가 본질적인 것을 찾으려는 이들이 나의 비서로 전락한 것이다.
대저택으로 보인 집은 난방도 안 되는 80년 된 일본식 목조주택이었다. 그 글을 나보다 먼저 읽은 그중 한 친구는 속상해서 울었다. 타인의 눈먼 비난에 귀 기울이는 일은 평행 우주에 있는 또 다른 나에게 맡기면 된다. 그리고 이쪽 우주에 나는 눈 내리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된다. 미안하지만 모든 나쁜 일들은 그쪽 평행 우주에 사는 똑같이 머리 긴 나에게 일임하는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우화가 있다. 유명한 조각가가 살았다. 인체상을 조각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서 그의 작품은 실존 인물처럼 느껴졌다. 감정과 표정까지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어 언제라도 살아 움직일 것만 같았다. 그 조각가는 자신의 성취와 예술의 자부심이 컸다. 수많은 비평가들의 인정을 받고 예술단체들이 주는 상을 모두 수상했다. 자신의 조각 작품이 완벽에 가까우며 누구도 결함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라 자신했다. 그는 나이가 많았지만 높은 명성과 인기를 누렸기 때문에 결코 죽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를 속일 한 가지 계획을 세웠다. 그는 공들여 자신을 본딴 100개의 조각상을 만들었다. 자신과 똑같은 신체 크기, 모습, 얼굴 윤곽과 표정, 주름살까지 생생하게 새겼다. 모든 완성된 조각상이 의심할 여지 없이 그와 똑같아서 그가 그 속에 서 있으면 어느 것이 사람이고 조각 작품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그는 그 조각상들을 자기 집안에 가득 세워놓았다. 마침내 때가 되어 조각가의 영혼을 데리러 온 죽음의 사신은 당황했다. 자신의 눈앞에 똑같이 생긴 101개의 조각상들이 있고 조각가가 그것들 속 어디에 서 있는지 분간할 수 없었다. 빈손으로 돌아가면 저승의 질서에 교란이 일어나 염라대왕이 불처럼 화낼 게 분명했다. 조각가가 그 조각상들 속에 서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숨을 참고 미동도 하지 않고서 조각상을 하나씩 조사했지만 전부 실물과 똑같아서 도무지 찾아낼 수 없었다. 마침내 포기하고 떠나려는 순간 죽음의 사신은 한 가지 영감이 떠올랐다.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조각가여, 그대는 의심할 여지 없이 천재적인 예술가다. 하지만 그대가 만든 이 조각상들 중 하나는 실력이 형편없어서 삼류 예술가의 작품보다 못하다. 자신의 작품에 대한 비난을 듣자 조각가는 분을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내가 삼류 예술가보다 못하다고? 내 작품에 어디가 문제라는 거야? 조각상들은 비난에도 흔들림이 없었지만 그렇지 못한 조각가는 죽음의 사신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죽음의 사자를 포함해 모든 사람이 당신의 치어리더가 되어야 할 의무는 없다. 타인의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 것은 재능만큼 중요하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하는가는 그들의 카르마가 되지만 그것에 대해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당신 자신의 카르마가 된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